네, 이미옥 선생님, 주인숙 선생님, 박성욱 교수님, 저 이렇게 넷이 돌아가면서 하고요. 이용규 선생님 책 갖고 계신가요, 지금?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그냥 전자책으로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예, 요거만 전자책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요. 예, 힘이 용기가 되어준 되어준 거는, 한마디예요. 그래요. 제가 예, 한번 그러면 찾아볼게요. 저기 열 번째 거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네, 68점, 한번 찾아볼게요. 네, 68점. 저 알겠습니다. 68쪽까지는 모를 거예요. 네네. 전자책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예, 아, 예, 네, 그렇겠네. 예. 내용은 같은데, 일단 듣기만 할게요. 예, 그러면 이미옥 선생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성호 산문집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갈릴레아 호수에 가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산정 호수 정도가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멀리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망망한 바닷가였습니다. 예수 시대의 작고 고깃배라도 오갈 줄 알았으나 모트, 모트보트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질주하거나 파도를 가르면 윈드서핑을 즐기는 휴양객들이 있는 현대화된 호수였습니다. 저는 2000여 년 전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한테 수익권을 받았다는 베드로 수익권 성당 아래 호숫가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갈대가 우거진 호수는 뜨거운 햇살 아래 은빛 물결을 빛내며 고요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양말을 벗고 발을 담그자 물은 따뜻했습니다. 피라미 같은 물고기들이 내 발밑에서 부산히 움직였습니다. 문득 이런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가난한 어부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한 예수의 말을 따르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성서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을 무시하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수 구석구석을 다 아는 갈릴레아 최고의 어부인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니 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어부로서 그는 그날 참으로 배가 탔을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해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는 예수의 말에 화를 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의 제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예수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영 교수님, 그 다음에 읽을 수 있어요? 아, 책이 아, 지금 준비가 안 네네. 됐습니다. 제가 그럼 저는 갈릴레아 푸른 물결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베드로의 이 점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내 일에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다른 사람이 참견할 경우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고기를 잘 잡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해 가족을 굶길 처지에 놓인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참견했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적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가 베드로에게 한 이 말을 늘 제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깊은 데의 의미를 제 인생에 이익이 되도록 이해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시가 잘 써지지 않거나 창조성이 요구되는 어떤 일이 지지부진할 때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 그 큰 고기를 잡지
하고 늘 큰 것이라는 제 외형적인 이익을 생각해 왔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늘 그런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의 꿈과 목표를 크게 잡아라. 처음부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고래가 바닷가에 살지 않듯이 큰 물고기는 얕은 데에 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인생의 목표는 큰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많이 생산하고 소유하는 인생의 외형적인 크기와 물질적 성공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말한 그 깊은 대란 인생의 외형적 목표와 규모에 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내면적 깊이, 깊은 사랑과 정의가 있는 영혼의 깊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인생은 상대적 넓이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깊이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바다이면서도 우물입니다. 우물이 넓기만 하다면 바다이지 우물이 아닙니다. 우물은 넓이도 중요하지만 결국 깊어야 우물로서의 존재가 형성됩니다. 인생은 넓은 바다가 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깊은 영혼의 우물을 지닐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젊음의 인생은 바다만 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우물이 되기도 바라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깊은 데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생이 깊어지려면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꿈과 목표라는 그물을 반드시 깊은 데에 던져야 합니다. 하는 게 뭐 별거라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특히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래, 인생을 많이 살아봤어? 겨우 이내지 30년 살아놓고 그런 말을 해? 하고 그 청년을 향해 속으로 소리칩니다. 인생은 별게 아니라 별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가치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의하면 누구나 개나 소 등 동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소중한 현재적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그물을 얕은 물에 던지거나 아예 던지지도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큰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좀 위험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야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갯바위에 앉아 바닷낚시를 해서 고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포경선을 타고 망망대로해 나가야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외교관이라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연간 52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살 때 백악관에서 만난 케네디 대통령이 반 총장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외교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각자 다 다르고 다른 만큼 소중합니다. 나이 것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지만 나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객체이며 그 객체는 진정한 예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도 먹고 입는 것에 인생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남을 위해 보다 큰 꿈을 꾸며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밥은 죽지 않은 정도만 먹고 옷은 쌀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고 말씀한 것도 인생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음으로써 물고기를 낚는 물질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로 전환시켰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만을 바라는 평범한 어부로 하여금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게 함으로써 인간을 낚을 수 있는 진리의 어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의 내면이 깊어짐으로써 그 인생의 깊이 또한 더욱 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 제가 처음부터 끝을 딱 읽게 되었네요. 이런 행운이 정말 그러게요. 인생이 이게 인생은 별게 아니라 별것이라고. 별것이라고. 아, 참, 이런 말이,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버킷리스트라는 책을 빌려놓고 보지를 못했어요. 그 이제 유영만 씨하고 강창균 씨 이제 지은 책인데 그 강창균 씨가 앞에 프롤로그에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가 그 이제 있었고 뭐 먹구름 이야기. 이게 어머니가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진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다. 이게 어머님이 꿈이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냥 좋은 음식 드시고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이건데도 이걸 못하고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냥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버킷리스트 꿈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어머니 사진을 가슴에 품고 세계 여행하기 이거를 딱 적었대요. 그 말을 한마디 적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걸 하나를 적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단순한 꿈도 이루지 못하고 이 돌아가시는 거를 보고 저도 이렇게 오늘 보니까 뭐 장래 희망이 뭐고 뭐 진짜 별게 아니라 별것이다라는 이런 말에서 아침에 읽은 내용하고 막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저도 이제 한번 아팠기 때문에 인생의 깊이가 뭔가 이런 거를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죽어 부수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 소중한 시간 나누는 것들이 너무 저에게는 지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돈 있는 거 떠나가지고 하여튼 오늘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뒤에 가니까 너무 와닿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라, 좋은 생각을 해라, 예,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이런 말들이 다 같이 들려요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1쪽에 저도 인생은 넓은 바다가 되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깊은 영혼의 우물을 지닐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줄 쳤어요. 우물이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물이라고 하길래 어, 그러니까. 깊이가 넓은 것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상대적 넓이도 중요하지만 절대적 깊이도 중요하다. 음, 네, 참.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너무 얕은 것만 바라보고 얕은 것만 또 추구하며 사는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만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깊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인생은 바다이면서도 우물입니다. 이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바다라고만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 말은 어디 있어요? 바다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몇 페이지 있는데요? 71페이지 아까 교수님이 읽었던데. 아, 72페이지. 바로 밑에 거, 여- 여섯 번째, 그죠? 음. 일곱, 이제 다섯 번째, 끝에 밑에서. 아, 진짜 아니 정말 글이 이런 말을 쓰려면 얼마만큼 글을 써야 되나 진짜 수천 번, 3,000번, 뭐 30번에 천 갖고는 번의 샤터를 누르잖아. 샤터. 천 번의 샤터를 누르. 그러니까 글을 써도 그렇게 써야 이런 말이 나오지. 우리는 1,000번을 써도 이런 말이 언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겠. 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말 오랜만에 그 여기서 수락산에서 노원역까지 지하철로 두 정거장이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알라딘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루 제 시간이 있어서 수락산까지 이제 걸어가서 알라딘에 가서 앉아서 책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찾으다가 보고 어제는 정호승 시인의 시하고 그러니까 시집이죠. 시집을 쭉 갔다가 보고 한 권을 사왔어요. 이제 음, 여기에는 그 두꺼운데 뭐 다른 시집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해놨는데
이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만 보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예,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어, 봐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어, 정신없이 달려온 2023년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곡이 많을까, 쭉정이가 많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예, 정말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이 이 바다라고만 해서 너무 그렇게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깊이 있게 사는 거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걸 보면서 어제는 쉼을 얻어가면서 또 하루를 이렇게 새롭게 2024년을 어떻게 보면 저는 2월 달이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달, 정말로 이게 저는 2월 제목하고 1일, 아까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목표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진 게 너무 색달랐고 2월 달을 정말 멋지게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뭔가 이렇게 장황하네요, 말이. 좀 제- 정리해서 제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독서를 하기 전에는 사는 게 뭐 별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러고 제가 이러고 살았었거든요. 내가 음, 했던 말이 여기 써 있네. 아, 그냥 저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하고서 맨날 이렇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위수술하고 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수술하고 났을 때 그 누웠을 때 그 느낀 게 참 많은 거 생각해요. 그냥 여기 아까도 보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진짜 우리가 지금 그 아프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막 살고 막 허겁지겁 살고 이랬을 건데 그 진짜 사람이 그래가 돌아가신 분이야 죽으면 끝인데 뭐지? 그 우리 엄마도 그래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진짜 사는 게 별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저도 느끼고 저도 그 이제 위암이라고 했을 때 정말 초기 연기를 발견됐을 때 그게 진짜 젊으니까 진행이 빠르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서 수술이나 하세요. 의사 선생님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그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안 하고 놓쳤으면 2년 동안 저는 온몸에 암이 퍼져갖고 진짜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게 지금 글을 읽는 게 이런 순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이다. 그냥 진짜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독서도 미친 듯이 했는 것 같고 막 글을 쓰려고 하면 쓰는 것 같고 정말 저는 생따나비 오고 독서 글 쓰는 걸 누구보다도 제 자신한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1만 시간 이상 보내봤고 학원에 아이들 없는 시간 지금 뭐 남편이 시장 다 봐주지 내가 미친 듯이 내가 이 많은 짓이지 할 정도로 저는 해봤거든요. 요 정도 하니까 그 책에 그런 말 1만 시간을 해야 겨우 창작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요만큼을 미쳐보고 해보니까 조금 글을 쓰려고 써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구나. 보통 사람들이 글을 쓰라 뭐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것조차도 힘든 일이 맞다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그 명언 중에 하나 1만 시간을 보내야만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창의성이다.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그 한번 아팠던 거에서 교훈, 음, 이게 인생의 깊이, 그런 것들이 인생의 별게 아니라 별 것입니다.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별 것입니다. 깊이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밥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되고 공부는 밤을 새워서 하라. 소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는 밥을 죽지 않을 정도만 먹은 게 아니라 넘치도록 먹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면 정말 그 어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소식하고 그 스님의 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어제 우리 읽었던 내용에서 스님의 그 낡은 신발
그 무염 음식 그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 밥그릇에서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마지막에 다 헹궈 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저도 조금 많이 먹었을 때는 그냥 다시 끄지고 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도 들고 작게 먹었을 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적당히. 이게 그 70%만 자기 위를 채워라. 그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은 그 위가 그거를 소화시키느라고 너무 힘이 든 거, 부딪힌다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껴봤고. 하여튼, 너무 좋아요, 내용. 결혼식, 우리 조카 결혼식장 가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제가 지금 3일째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가 어, 진짜 그 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저는 조카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양손에 손자, 손녀가 딱 내 손에 쥐어지니까 내가 음식을 가져갈 수도 없고 아들하고 며느리는 이제 아이고 우리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이제 아들 맡겼으니 정말 편안하게 보이는 그 여유로운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그냥 저거 애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그래서 갖다 주고 저는 또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 생각 없이 아침을 정말 단단하게 먹고 갔더니 그 뷔페 음식이 하나도 눈길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조카 결혼식이지만은 음식을 정말 소식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너무 좀 편안했다고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이것저것 먹다 보면 결국은 김치하고 시락국 같은 거를 돌아가는데 한국 사람 근데 절대 뭐 음식은 진짜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적당하게 먹었던 것도 먹게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어젠 제가 그 도서관에 저기 알라딘에 갔다가 오면서 저거를 했어요. 운전면허 갱신. 아, 네, 운전면허 갱신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을 안 가져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갔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진 안 가져왔는데 요즘 굉장히 좋은 시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스냅 사진으로 찍었던 우리 핸드폰으로 찍었던 그 사진을 가지고 제가 그 인화를 했어요. 저희 사진관에 가서. 근데 정말 똑같아요. 음. 잘 나오고. 요즘에 정말 이게 디지털화 시대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 참 좋더라고요. 그래고 어제 운전면허 갱신을 둘 다 하고 왔어요. 둘 다 대형면허라서 일종 대형면허라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운전면허 발급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와, 정말 퍼펙트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주면서 둘 다 똑같으니까 대형면허 부부가. 그 그래서 몇 엄청 년을 어제 해요, 갱신을? 10년, 이제 재밌는 10년에 게 한 번. 재밌는 게 요새는 이렇게 영문으로다가 운전면허를 영문으로 아예 같이 이 플라스틱 카드를 해줘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국제면허를 발급받아 가지 않아도 이제 음, 한국 면허를 그 통용하는 데서는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모바일로 이제 하세요. 대형 면허 일종 보통하고 대형이 있다 보니까 승용차 네. 종류는 올 예, 비치클리라고 해야 그 모든 그 저기 구동되는 다 되고 버스도 다 되고 트럭도 오토바이도 다 있고. 되고 아, 추레라 달린 거는 이제 제한을 하고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는 다 250 끌 수 아니에요? 있다. 150이에요? 예? 250 아니에요? 여기 아, 125cc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면허를 이제 전에는 종이로 다 된 거 이렇게 수첩처럼 발급받아서 해외 가서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면허증만 가지고 가도 해외에 가서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재미 모바일 면허증이라 해서 그냥 모바일로 다운받으면 우리가 지금 저거를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신분증을. 그냥 그걸로 바로 은행 가서 네, 모바일로 보여주면은 그걸로 전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도 휴대폰을 쓰면 그대로 쓸 수가 있고 휴대폰이 바뀌면 새로 가서 해야 된다네요. 어떻든 새로운 신세계를 한번 가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어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저희 운전면허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해준대요. 전에는 음. 돈을 추가 비용을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추가 비용도 없고 바로 그냥 다 해준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또 한 가지. 운전면허 갱신할 때 원래 그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눈 시력이 좋으면 1,000원이 깎여서 6,000원이에요. 눈 시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일반 보통은 6,000원이고요. 대형은 7,000원인데 근데 그게 이제 시력이 좋다고 1,000원 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 네, 까줬어요. 안경 쓰고 가갖고 이렇게 측정했는데 저는 상관이 없이 네, 시력이 좋으면 일단 어쨌든 그리고 1,000원을 그게 깎아도 된다. 참 무서운 게 우리나라의 이게 디지털 시스템이 무서운 게요. 저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잖아요.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2022년에 건강검진 자료가 여기서 조회가 돼. 그래갖고 눈 시력을 그냥 그대로 거기서 적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력 이게 검사는. 그 놀라운 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은요. 개인 정보가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정보가 같이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잘못하고 장난치면 안 되겠더라. 똑바로 살아. 맞아, 똑바로 살아야 돼. 네, 하여간 제가 그 1월 달 한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인생을 살면서 20대, 30대를 벗어나서 이렇게 밤을 많이 샌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어제는 밤을 꼬박 새고 그죠? 어제 아침인가요? 그저께인가? 예, 그저께네요. 빡 세고 아침에 운전해갖고 오다가 여기 동부간선도로에서 갑자기 이게 자율주행으로 하고 오니까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깜빡 정신이 들었을 때 보니까 차가 제가 땡겨서 왼쪽으로 차선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깜짝 놀래갖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율주행으로 제가 깜빡하고 자고 있는데 차는 간 거예요. 벗어나지 않고 앞차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율주행도 좋지만 진짜 피곤할 때는 자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왔는데 이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여간 맞아요. 졸음운전이 진짜 무섭구나. 못 볼 뻔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않았어요. 우리가 경찰들이 이 사람들 그 고문하는 게 가장 힘든 게 밤새 잠 안 재우고 조사하는 거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운전이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졸음운전이 살인. 맞아요, 맞아요. 살인운전. 맞아요. 그 위험해. 사고 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이은규 선생님 오늘 그 내용 이 인생에 관한 내용이었었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게. 음, 네, 뭐 깊은데 그물을 던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야 그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공감이 갔고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이 참 무섭다는 거는 음주는 음주한 사람만 이제 그 음, 해당이 되지만 졸음운전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저도 뭐 집사람하고 이제 거창에 고향에 다녀올 때 이렇게 교대 운전을 하지만은 차를 바꾸고 나서 그 그거를 반자동이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굉장히 격세지감이 들더라. 음, 어, 음, 그리고 그 이전에 차량으로 했을 때 사고가 여러 번 나가지고 보험료를 200만 원 가까이 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그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졸음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어쩔 수 음, 없이 그럴 때는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나를 보존하는 안전하게 지키는 그거가 되겠다는 거를 보험료를 내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그 단연도만 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3년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리고 어,
저기 아침에 그 식사하고 물 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 그 아까 선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염식을 한다는 것은 인체에 굉장히 그 나이가 들수록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음, 그 염도계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뭐 15,000원인가 25,000원인가 하는데 염도계를 하나 사가지고 이 오줌을 매일 이렇게 봐가지고 오줌을 측정을 해서 0.9% 그러니 생리적 식염수의 0.9%가 안 나오면은 소금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체의 그 대사가 이루어지고 어 그 소위 말해서 혈액순환에 기본 베이스가 되어 주는데 염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굉장히 그 이 밸런스에 몸의 밸런스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요. 그래서 음, 염도계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뭐 당뇨를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염도계는 두고 가족들한테도 가끔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음식을 할 때도 그 염도를 맞춰주는 우리 생리적 식염수가 0.9%거든요. 그냥 바닷물도 또그 0.9%라고 하는데 그걸 맞춰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물만 벌컥벌컥 마실 게 아니라 물 마실 때 소금을 조금 그 이렇게 집어 가지고 먹는 게 그게 그 건강 관리하는 데 아주 좋은 팁이랍니다. 그런 그 음, 식사가 먹고 나서 또 배고프다는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많이 느끼는데 그게 염도가 모자라 가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금은 진짜 금인데 그거를 의사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의사들이 자기네들 어, 영원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어, 저염식하라 뭐 짜게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짜게 먹는 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 염도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족들이나 내 그거를 체크해서 염도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마셔준 그 저기 소금을 섭취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소금도 그냥 정제염을 들 게 아니라 천일염으로 드는 게 좋고 구중구포한 그이 좋은 소금 이 비싸게 줘도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게 어,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소금을 재는 거군요, 그게. 예, 염도를, 염도계가 염도계가. 그 저기 자기 몸에 그 오줌을 이렇게 염도계에 받거든요. 그러면 염도 수치가 그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음,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염도를 재가지고 정상치가 안 나오면은 정상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금을 더 먹어야 되고 그 오버되면은 좀 저염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어, 염도가 안 맞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걸 맞춰주면은 활력이 돋고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뭐 그렇답니다. 그냥 박사님들이 그래서 저도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염도계하고 저기 활성산소 체크하는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해주고 뭐 요즘은 이제 물팔이 하면서 제로운 물팔이 하면서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네. 안 어, 보이네. 네. 우리 큰언니가 아무것도 못 먹고 마지막에 보면요. 물도 안 줬거든요? 물도 안 줬는데도 소금은 주더라고. 음, 병원에서. 그 이제 아프신 분들, 질병이 계신 분들은 물을 안 먹어가지고 더 병을 키운다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물이 목에 안 넘어간답니다. 물도 안 넘어가.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는지 그 병원에서는 환자가 싫어하면은 안 먹게 하거든요. 그 억지로 물을 먹어줘야 그 질병이 낫는데 안 먹게 하니까 질병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꾸 병원에서는 영원한 고객을 자기네들 이 아주 안전하고 영원한 고객을 만든다. 절대 완치해가지고 빨리 나가면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면은 되고요. 자기의 주치의는 자기인데 그거를 다 정상을 얘기해주고 의사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처방하는 거는 신체가 분리되는 거 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음, 예, 어, 여기까지 음.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감사합니다. 돼가지고 그런 시간. 음, 근무 때문에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마칠 저희 시간이 사진 안 한번 됐나요? 찍고요. 네,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이고, 오늘 네, 만나뵈서 감사하고요. 네. 예, 행복한 2월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 행복한 처음으로 2월 뵙겠습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토요일 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